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의 다리 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일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정말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시더라도 재미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라서 몰래 숨어서 술 먹는 곳은 널렸지만 특히 다리 밑이 가장 많죠. 고3 때 수능 끝나고 저, 박군, 강군, 최군 이렇게 4명이서 저녁 7시쯤 되어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다리 밑으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한참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무렵 박군이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지 않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최군도 나도 너가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희 빼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도 않고 별 느낌도 없길래 귀신이라면 내가 봤을 텐데 안 보이니 귀신은 아니고 니네 느낌일 뿐이니 술이나 마셔라라고 핀자를 준 후 계속 마셨죠. 9병쯤 마셨을 때 소변을 보러 일어서는데 강군도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저희 둘은 다리 밑에서 나와 구석진 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대충 추스리고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최군은 벌벌 떨고 있고 박군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강군이 물으니 최군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니들이 소변을 보러 간 후에 둘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뭔가 뒤통수가 싸늘해서 돌아봤더니 다리 기둥 뒤에서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 자기들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고 놀라서 박군을 불렀는데 박군과 같이 봤던 귀신의 모습은 상반신만 떠있는 남자의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고 박군은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이 나왔다는 장소에 갔는데 온도가 갑자기 내려갔더군요. 결국 저도 보았습니다. 기둥에 쭉 둘러선 귀신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상반신만 있는 귀신부터 물에 빠져 죽었는지 퉁퉁 불어터진 귀신과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 등 대략 7명 정도였습니다. 전 그때 아무런 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무렵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넘어간 박군의 뺨을 후려쳐서 깨운 다음 최군과 강군이 아직 정신 덜 차린 박군을 끌고 다리 밑에서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살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자 대뜸 달리기 시작해서 겨우 마을 입구에 도착했더니 친구들은 이미 겁을 먹고 집으로 전부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저도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가방만 놓고 어제 그 장소에 가봤는데 낮에는 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집에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원래 그 다리 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본 것은 물귀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저녁에는 그 근처에 아예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양군과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양군은 좀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짜 미친 녀석이었습니다. 이 양군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생활하고 있을 때였고 저는 재수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재수 생활을 하던 여름에 양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방학했으니 놀러오라고 말입니다. 전 그때 재수생이라 돈도 없고 놀러갈 형편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비고 술값이고 뭐고 전부 다 자기가 낼 테니 오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 양군이 누나만 3명인 상태에서 본 자식이라 아주 귀하게 컸고 집도 만석군 집안의 출신이라 재산이 상당했죠. 물론 지금도 아주 갑부집이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양군을 만나러 갔습니다. 양군이 사는 원룸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지 아주 깨끗하고 시설도 좋다고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양군을 만나 저녁 겸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한참 술 마시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너 가위에 눌려봤냐? 꼭 말입니다. 몇 번 눌러봤다고 대답을 해주니 양군이 원룸에 들어가고 일주일 뒤부터 이상하게 이틀에 한 번꼴로 가위를 눌리고 귀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따가 원룸에서 잘 건데 그때 보면 알겠지라고 대답을 해주고 술을 즐겼습니다. 3차까지 간 뒤에 양군이 사는 5층 건물 앞에 갔는데 느낌이 아주 섬뜩했습니다. 귀기라고 하기엔 이상하고 살기라고 하기엔 약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양군 원룸이 302호라서 3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느낌이 점점 이상했습니다. 302호 앞에 도착해서 양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전 문을 열고 안을 보자마자 양군을 다시 붙잡아서 밖으로 빼내고 다시 문을 닫고 양군을 끌고 내려가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양군을 끌고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로 들어가서 술을 시키고 양군한테 말했습니다. 너 가위 많이 눌린다고 했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내 방에서 뭘 본 줄 알아? 꽉 차게 들어선 귀신들이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아무데나 다 있더군요. 그런 데서 잤으니 당연히 가위가 눌리는 건데 왜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긴 평범한 논이었던 곳에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공동묘지터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귀신이 꽉 찬 건지. 귀신들도 다양하더라고요. 아줌마, 중년 남성, 노인분들 등등. 결국 그날은 양군을 데리고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양군이 그 원룸을 구했던 복덕방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귀신을 본 게 한두 명이 아니더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쁜 일은 당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기엔 찝찝해서 결국 양군은 다음 달에 방을 옮겼죠. 아직까지 그 건물은 그 자리에 있더군요. 단지 원룸이 아니라 사무실로 바뀌긴 했지만요. 두 번째 이야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오래전에 겪었던 황당한 일을 말해볼까 합니다.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시간이 자정이라죠. 방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던 중 담배가 한 개비도 없더군요. 날씨도 쌀쌀하고 나가기는 귀찮았지만 대충 껴입고 편의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앞에 걸어오더군요. 폰을 만지고 있던 터라 한번 흘겨보고는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가 저랑 어깨를 부딪히더군요. 어깨를 툭 부딪히고 상대방의 어깨를 본 저는 죄송합니다라며 사과를 하는데 남자가 없더군요. 분명 촉감도 있었고 폰을 만지면서 잠시 흘겨봤을 때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부딪힐 때 어깨도 보였습니다. 기겁한 저는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헐레벌떡 도착하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다가 술 기운에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담배와 캔맥주 2병을 사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캔은 원샷, 나머지 한 캔은 천천히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가위가 눌리더군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서 킥킥거리면서 웃고만 있더라고요. 점집에서도 기가 세다는 소리를 듣고 귀신 같은 거 믿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 되니 죽을 맛이더군요. 가위에서 풀리기 위해서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발가락도 움직여보고 주먹을 펴보려고 하는 등 별짓을 해도 안 깨고 자다가 깰 때까지 그 남자 웃음소리만 들으며 가위에 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7시경. 무서워서 씻지도 않고 PC방에 갔는데 집에는 무서워서 못 가겠네요. 세 번째 이야기, 가위를 극복했어. 지금은 괜찮지만 난 가위를 꽤 자주 눌리는 편이었어. 한때는 잠들기 전에 고민하고 잠들 정도로 가위가 심했었지. 가위에 눌릴 때마다 항상 검은 정장에 눈이 없는 여자를 보곤 했는데 밤낮 없이 나오니까 낮에 엄마가 깨어 있을 때는 가위가 풀리자마자 달려나가서 엄마를 졸랐지. 이사를 가거나 방 좀 바꿔달라고 말야. 사실 그 방을 누나가 쓰게 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서 이사 가자고 했었어. 어느 어른이 무서운 꿈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시겠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늦게까지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 몇 번 더 말씀드렸더니 한약까지 지어주시고 방 구조도 한번 바꿔주셨어. 하지만 이사는 힘들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지. 가위 눌려본 형들이라면 알 거야. 가위 눌리기 전에 싸게 뭔가가 쫙 몸을 스캔하는 기분. 근데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엄마가 들어왔어. 살았다 하고 엄마를 봤지. 그랬더니 너 또 가위에 눌리냐? 하시면서 안 되겠다. 당장 짐 싸서 방 옮겨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여행용 가방에 내 옷가지를 막 챙겨주셨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난 가만히 누워서 말도 못하는데 내가 가위 눌린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전신에 소름이 쭉 돋았어. 옷도 야밤에 외출용 옷을 입으시고 그것도 검은색으로. 그때 잘 터지지도 않은 목소리로 너 엄마 아니지? 라고 간신히 말했어. 그랬더니 막 짐 싸다가 딱 멈추더니 한참을 딱 멈춰 있었더라고.
그 자세로 구부정하게 한 손에는 내 옷을 들고 있었고 그러다가 쓱 뒤돌아보는데 엄마가 입꼬리만 올라가서 웃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발광하다가 깼는데 새벽 2시였고 온몸이 땀 범벅이더라고. 불 다 켜고 게임하다가 밤새고 지금은 이사했어. 후기지만 그 검은 정장 가위를 극복하게 된 건 어느 날 검은 정장 귀신 여자가 여성 상의 자세로 가위를 누르길래 속으로 너도 여자니까 찌찌는 있겠지 하고 한번 만져보려고 발악했는데 그 뒤로 안 나오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소리. 늦은 밤 A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무엇인가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창 밖에서 들리고 있다. 길에 맞닿아 있는 집이지만 이 시간쯤 되면 사람들은 거의 다니지 않는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혼자 있던 그녀는 무서워졌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소리가 멈췄다. 그러나 다음 순간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이 뚝 하고 울렸다. A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 고동쳤다. 똑똑하고 힘이 느껴지지 않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린다. 그녀는 용기를 짜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간다. 누구세요? 누군가 있나요? 라고 말했지만 창 밖에서는 대답이 없다. 다만 힘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런 장난은 그만두세요. 떨리는 입술로 그녀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답변은 없고 커튼 뒤에서는 느린 템포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커튼의 끝을 손으로 잡고 눈을 감은 채 단숨에 커튼을 열었다. 천천히 뜬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얼굴이 피투성이인 데다가 얇은 웃음을 띠고 있는 머리가 긴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급히 집에서 뛰쳐나왔다. 도망치듯 친구의 집에 들어간 그녀는 금방 일어난 사건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영감이 강한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서랍에서 부적을 꺼내서 그것을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안심한 그녀는 친구의 집에서 아침까지 푹 잠들었다. 아침에 돌아갈 때 친구는 걱정했지만 그녀는 부적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혼자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집 근처에 오자 주변에 수많은 경찰차들이 멈춰서 있었다. 가까이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그녀는 물어봤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대답했다. 어젯밤에 괴한에게 습격당한 여자가 겨우 도망쳤지만 저쪽의 집 앞에서 결국 숨이 끊어졌대요. 불쌍하기도 해라. 아주머니가 가리킨 손가락은 그녀의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열대어. 열대어 가게 점원에게서 들었다. 내가 여기서 일하기 바로 전에 알바생이 있었는데 알바생을 구하려고 가게 앞에다가 알바 모집 전단지를 붙였어. 어떤 여자가 그 전단지를 보고 면접을 보고 싶다고 전화했어. 저번에 뽑았던 알바생이 그만둬서 그렇게 된 거지. 면접도 보기 전이었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어. 그리고 면접 보던 날 점장이 예상한 대로 인상 좋은 여자가 찾아왔어. 그 여자를 K라고 할게. K는 근처 대학에 다니는 18살의 여자아이였어. 열대어를 좋아해서 집에도 기르고 이 가게에도 온 적이 있다고 말했어. 확실히 익숙한 얼굴이었어. 그날은 또 다른 사람하고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알려준다고 말하고 헤어졌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점장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점장이 K에게 채용되었다고 연락을 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K가 알바를 시작했어. 주말 포함해서 주 5일. K는 완벽하게 일을 해냈어. 수조 청소, 먹이 주기는 물론 품종에 대해서는 점장보다 더 자세히 알 정도였으니까 고객들이 어떤 물고기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곧바로 대답할 것 같은 포스를 풍겼지. 점장도 거의 가르칠 일도 없어서 좋은 사람을 채용했다고 웃으면서 말하더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때부터 K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지각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가게에 와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모습이랄까? 그냥 멍한 채로 있었어. 그래서 점장이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사정이 있어서 라고 대답했고 점장은 그냥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잔소리는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 가게의 열대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
K에게 물어보니까 히터가 끊어진 수조가 몇 개 있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죽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죽은 고기는 가게 뒤에 묻었다고 말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상태가 별로 좋지 않던 K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 그리고 그날 K가 돌아갈 때 점장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 이 열대어 가게는 입구에서 두 개의 통로가 쭉 이어져서 안쪽에 계산대가 있어. 각 통로의 양쪽에 크고 작은 수조가 줄지어 있고 사람이 수조에 접근하면 대부분의 열대어가 먹이를 받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사적으로 다가오거든. 그런데 K가 집으로 돌아갈 때면 열대어의 움직임이 정말 이상했어. K가 통로를 걷다 보면 뿔뿔이 흩어지게 움직이고 있던 열대어들이 K를 피하는 것처럼 통로의 반대편으로 일제히 모이는 거야. K가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뿔뿔이 흩어지고 마치 패닉에 빠진 것처럼 물 위로 튀어오르는 열대어도 있었어. 그날은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 K가 수조에 먹이를 줘도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K가 수조에서 벗어나면 겨우 먹기 시작했고 점장은 오랫동안 열대어를 봐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 보는 거였어. 그래도 제대로 일을 하는 K를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지. K가 알바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야. 그날 점장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후쯤에 가게에 왔어. 가게의 풍경을 보고 점장은 놀랐어. 수조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열대어가 모두 사라진 거야.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해서 뺨을 꼬집거나 때리거나 했지만 역시 현실이었어. K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K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어. K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점장은 가게를 닫고서 K의 이력서에 적힌 주소로 향했어. 열대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0분 정도 지나서 K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어. 지은 지 수십 년은 지났을 법한 오래된 아파트. 빛바랜 노란색 외벽은 너덜너덜 벗겨져 있었어. K의 집은 2층의 구석. 벨을 눌러봤지만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당연히 열리지 않았어. 집에는 없다고 생각한 점장이 일단 집으로 갔다가 밤에 다시 오기로 했어. 그날 밤 점장은 다시 K의 아파트로 향했어.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뭔가 요란한 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몇몇 사람들이 K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벨을 누르고 있었어. 점장은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듣지 않고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 K의 현관문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 통로도 물에 잠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K가 사는 집의 아래층 사람들이 찾아온 모양이야. 아파트 관리인에게 연락도 끝난 상태였고 30분 정도 지나서 여기 올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그리고 점장은 사람들에게서 K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사람이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뭔가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고. 점장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관리자가 오길 기다렸어. 관리자의 만능 열쇠가 K의 집 문을 열었어. 문을 열었던 순간 물이 기세 좋게 흘러나왔어. 점장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어. 물이랑 열대어 시체가 발밑에 펼쳐졌어. 현관 왼쪽에 욕실이 있고 물은 거기서 나오고 있었어. 아무래도 배수구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배수구 뚜껑을 열었지. 예상했던 광경이었지만 주민도 관리자도 기절했어. 엄청나게 많은 열대어 시체가 배수구를 막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갑자기 아래층 사람이 벽장을 가리켰어. 벽장 틈새로 뭔가 액체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어. 그리고 벽장을 연 순간 벽장 안을 본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지고 말았어. 거기에는 목이 밧줄에 감긴 채로 벽장 윗단에 앉아있는 K가 있었어. 밧줄 끝은 천장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자살이지. K의 입에는 많은 양의 열대어가 가득 차 있었어. 벽장 틈새로 나오던 액체는 K가 실금한 흔적이었고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주민과 점장은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여기부터는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그때 면접 볼 때 K가 열대어를 좋아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열대어를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열대어가 죽었을 때 가게 뒤에 묻었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봤어. 근데 아무리 흙을 파도 아무것도 없었어.
자살할 때도 입에 열대어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혹시 살아있는 열대어를 그대로 먹은 것일까? 점장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자 점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 K가 오고 있어. 라고 말했고 나는 점장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어. 다른 열대어들은 이상 없는데 점장이 가리키는 수조를 보니까 거기 있는 열대어만 한 곳에 뭉쳐 있었던 거야. 죽어서도 열대어가 먹고 싶은 건가? 여기까지가 그 점원의 이야기다. 그 후로는 한 번도 그 가게에 간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감나무. 친구가 할머니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다. 친구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나가노 쪽의 시골에서 병이 있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정원에는 크고 훌륭한 감나무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에 툇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멍 때리고 있는데 문득 감나무에 눈이 갔다. 다 익은 감이 몇 개 정도 달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나무에 목을 달고 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슬픈 것도 싫은 것도 전혀 없는데도 문득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죽고 싶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곧장 헛간으로 가서 목매달 줄을 가지고 와서 가지에 동였다. 폐렴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 사실마저 까맣게 잊고서 일사불란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목을 매려는 순간 감 열매가 눈에 들어왔다. 왠지 거추장스러워 보여서 다시 헛간에 가서 장대가위를 찾기 시작했다. 5분 정도 지나서 드디어 장대가위를 찾아냈다. 정원으로 돌아와서 죽자라고 생각하며 감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목을 메고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퍼뜩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장대가위로 줄을 잘랐다. 굵은 줄이어서 자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후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한 결과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나중에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캐묻자 물을 마시고 싶어서 툇마루 옆을 지나가는데 그 감나무를 보고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그 후에 어머니는 폐렴으로 죽고 친구 할머니도 재작년에 폐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체험은 잊을 수 없다면서 생전에 친구에게 자주 이야기해준 모양이다. 발작적으로 죽고 싶어지다니 뭔가 묘하게 무서웠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가끔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웃었다. 지금은 그 감나무는 사라지고 없고 대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최근에 죽은 줄 알았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친구는 나중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거기서 열리는 감을 따먹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중세의 마녀 사냥. 14세기에서 17세기 유럽에서는 마녀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체포해 가혹한 고문을 한 뒤 화형에 처했다. 이러한 마녀 재판은 약 300년간 이어지면서 유럽 전역에 매미를 떨쳤다. 그 기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십만에 이른다는 설도 있고 수백만에 이른다는 설도 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마녀로 지목되어 화형을 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은 아직도 남아있다. 프랑스 오렌에서 1576에서 1606년 사이에 2000에서 3000명, 프랑스 보르도에서 1577년에만 400명, 독일 트리에르에서 1587에서 1593년 사이에 368명, 독일 뷰르츠부르에서 1623에서 1631년 사이에 900명, 독일 밤베르크에서 1623에서 1633년 사이에 600명, 유럽 전체에서는 15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약 30만 명이 화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멋진 유럽의 파란 하늘과 멋들어진 광장이 나무를 태우는 검은 연기와 사람의 살을 태우는 썩은 냄새로 뒤덮여졌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과연 알긴 알까. 보통의 사람들은 마녀가 여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남자들도 상당수 껴 있었다. 그것이 부각되지 않은 것은 여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기독교가 미망인들을 죽여 없애 재물을 가져가려는 속셈이었다. 사실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돌파구로 선택된 것이 마녀였다. 사람들은 모든 불행과 해악을 마녀의 탓으로 돌려 잔혹하게 처형했다. 마녀 사냥의 무서운 점은 증거도 없이
오직 소문만으로 마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녀는 마력을 써서 날씨를 나쁘게 만들고 밭농사의 수확물을 줄이고 태아를 유산시키고 남자를 성불구로 만들고 갓난 아기를 잡아먹고 악마에게 살아있는 재물을 바친다. 유럽에 몰아친 종교개혁 운동에 대하여 로마 교황은 수도회를 결성해 이단 탄압에 나섰다. 마녀 재판의 전신은 13세기 로마 교황 그레고리 9세가 만들었다. 이른바 이단 신문이라는 제도이다. 이단 신문관은 교황의 보호 아래 사교나 관한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오로지 이단을 박멸하는 사명을 맡았다. 그리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교황이었던 요한 22세는 1318년 2월 27일 교서에서 마녀들의 전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죽음의 밧줄이 시민들의 목에 둘러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귀족들도 그닥 다르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든 마녀 재판을 시작하고 지속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과 유럽 전역의 15세기 마녀 사냥은 절정에 이르렀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마녀의 쇠망치라는 책의 출판이었다. 이 마녀의 쇠망치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 야콥 슈프랭커와 하일리 인스티투리스가 교황 인노첸시오 8세에게 허가를 받아 1485년에 펴낸 마녀 지침서다. 이것은 출판되자마자 독일과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녀는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성서의 한 구절을 내세운 것이다. 마녀 재판은 대부분 아는 사람의 지목이나 소문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농작물이 줄거나 한다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마녀로 지목했다. 변명도 호소도 지위도 관계없이 나중에는 모두 다 마녀라고 시인했다. 고문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이다. 마녀를 적발하는 수단은 또 있었다. 그것은 밀고였다. 14살 이상의 남자, 12살 이상의 여자는 이단자를 밀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법규였다. 그러자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형제가 형제를 밀고하게 되었고 관계성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갔다. 그렇다고 자백을 한 사람들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미 없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람은 늘어놓았을 뿐이다. 그렇다고 고문이 멈추느냐? 결과는 아니다. 잠시 동안은 멈추겠지만 결국은 또다시 되풀이된다. 그 고문이 멈추는 것은 희생자가 마침내 사형을 당할 때나 죽어버릴 때이다. 마녀를 구별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눈물 시험이 있었다. 마녀는 사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 그래서 혐의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나와 있다. 눈물을 흘려서 혐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실증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데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 눈물을 억지로 짜내는 게 쉽게 될 턱이 없다. 두 번째는 바늘 시험이다. 바늘 시험은 성경 구절의 예언서에서 유래된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으로 이마에 먹이나 도장을 친다는 논리에서 유래됐다. 타락한 악마들은 지울 수 없는 표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녀 또한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따라서 재판관이 그녀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관찰의 영위성을 위해 몸의 털, 음모, 눈썹을 깎거나 태운다. 관찰에 의해 사마귀, 윤기, 부스럼, 기미, 죽은 깨 등 마녀의 점이 나오면 형사는 그 자리를 누르거나 바늘로 찔러 감각을 느끼는지 피가 흐르는지 시험한다. 사바스에서의 난교에 의해 마녀는 피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마녀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다. 세 번째는 불시험이다. 재판관은 혐의자에게 그들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달구어진 쇠로 지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다치게 될지를 시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혐의자가 승낙을 한다면 그는 마녀가 된다. 마녀는 이 난관을 악마의 도움을 받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물 시험이다. 일반적으로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다. 재판관들은 혐의자를 단단히 묶고 깊은 물에 빠뜨린다.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가 들어오면 물 밖으로 내쳐진다고 믿어졌다. 만약 혐의자가 물에서 익사한다면 그는 혐의를 벗게 되겠지만 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되었다. 마녀든 난이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마녀의 재판 중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다. 바이에른에서 벌어진 일이다.
안나 파펜하이머의 아버지는 무덤을 파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5개 화장실 청소부였다. 안나는 결혼 37년째로 자녀가 3명이었고 그들은 정착하지 않고 방랑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마녀 사냥의 지역에 들어가 버린 그들에게는 하층 계급, 거처가 없다는 것, 가톨릭 지역에서 루터파라는 것 등 불리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결국 그들은 위넨으로 끌려가 각자 독방에서 고문을 받았고 나중에는 요술을 부렸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안나는 나뭇가지에 앉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악마를 만났고 악마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살해한 아이들의 손으로 악마의 가루를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에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이 처형을 당하는 날 광장에는 구경꾼이 수천 명이나 들어찼다. 파펜하이머 가족은 옷이 발가벗겨지고 팬치에 의해서 온몸의 살이 뜯겨졌다. 다음으로 안나는 유방을 잘리고 그것을 그녀의 입과 아들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먹게 했다. 이 고문은 당시 여성에서 행해지던 특유의 고문이다. 남편 파울루스는 무거운 철제 수레 바퀴를 가슴뼈가 부서질 때까지 그의 몸 위로 여러 차례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의 항문에 막대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제외한 4사람을 화형대에 묶어 장작에 불을 붙였다. 그들에게는 화형 전에 교사라는 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어린 막내 아들은 부모 형제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보아야 했다. 가족들의 검은 몸부림을 보며 소년은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소년도 3개월 뒤 처형당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세시대 14세기 이전 마녀사냥은 없었습니다. 마녀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14세기 중세말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죠. 솔직히 마녀사냥은 구실에 불과했고 실제 돈 많은 과부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마녀사냥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마녀라고 자백하던 아니던 어차피 죽였습니다. 중세말 성직자들이 개발한 고문 도구에 의해 자백하기도 전에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내장이 튀어나오거나 살가죽이 벗겨지는 등 고문으로도 죽었지만 죽지 않을 만큼만 고문하다가 산채로 화형으로 죽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유럽이 아랍 국가에 패전을 했기 때문에 교회 권위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위축된 만큼 헌금 등의 수입도 감소하고 교회 수입 창출 수단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면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솔직히 제 기준에선 르네상스 시대 가톨릭 교회 성직자가 사탄이라 생각됩니다. 8번째 이야기, 폐가의 그림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을에는 버려진 폐가가 있었다. 그 집은 오래전 화재로 대부분이 파손되었고 아무도 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폐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밤이 되면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나는 호기심이 많아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어느 늦은 저녁,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폐가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내부는 깨어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래고 금이 간 곳도 많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방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한 방에서 바람이 통통 불어왔다. 창문이 열려 있었지만 밖은 고요했다. 우리는 그 방으로 다가갔다가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겼다. 계단을 오르던 중 우리는 멀리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포감이 커졌다. 그때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이 반짝였다. 거울 속에 우리는 아닌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었고 눈은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둡게 변했고 우리는 패닉에 빠졌다.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급히 집으로 도망쳤다. 폐가를 나서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이켜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우리는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겨우 마을에 도착했다. 친구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그 여자의 그림자가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곤 했다. 9번째 이야기, 유령 합격. 대학교에 입학한 후 나는 캠퍼스 내의 오래된 건물에 관심이 생겼다. 그 건물은 한때 고등학교였으나 여러 사건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음산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친구 한 명이 말없이 뒤로 물러섰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문이 갑자기 열리며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은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멈추며 소리가 났다. 시계의 초침은 멈췄고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한 방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한층 아래로 내려가던 중 우리는 갑자기 주변이 어둡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손전등이 깜빡이며 전기가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투명한 형태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천천히 사라져갔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다시 복도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려 했지만 길이 막혀 있었다. 우리는 결국 건물 밖으로 도망쳤고 그날 이후로 그 건물에 대한 호기심은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씩 꿈에 그 유령 학생들이 나타나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본다.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우리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 건물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고 그 건물은 여전히 음산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폐쇄된 건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공포의 장소로 남아 있었다. 10번째 이야기, 숲속의 목소리. 어렸을 때 나는 가족과 함께 숲을 탐험하러 갔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밤이 되면 숲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우리는 낮에 갔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서 돌아가려 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와줘.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깊은 숲속에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그는 사라졌고 우리는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여러 유령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우리를 도와줘. 우리는 공포에 질려 뛰쳐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다시 그날을 떠올린다. 그 숲은 여전히 어둡고 음산하게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려 했었다. 어느 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숲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몇 주 후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로도 그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밤이 되면 여전히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숲을 멀리하며 밤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 숲을 찾으려 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공포의 장소로 남아 있었다. 11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그림자. 고등학교 시절 나는 친구들과 함께 늦은 밤 학교를 떠나려 했다. 그때 학교 앞에 오래된 가로등 아래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림자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우리는 호기심에 다가갔지만 그림자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가로등 아래를 지나칠 때마다 그림자가 보이는지 확인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그곳을 지나가던 중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림자는 우리를 향해 다가왔고 나는 공포에 질려 뛰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나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나는 겨우 학교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가로등 아래를 절대 지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 그림자가 내 뒤를 쫓는 꿈을 꾸곤 한다.
그날 밤의 경험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가로등 아래에서 다시는 보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 가로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밤이 되면 여전히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그 가로등을 피하려 했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가로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여전히 그 그림자의 존재를 느꼈다. 그 그림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후로도 그 가로등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공포의 장소로 남아 있었다.